20번째 기독교 지성과 영성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재 엇갈린 신학들의 풍경들에서 8장이 되겠는데, 그 8장에 나와 있는 주제가 수정주의 신학과 후기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신학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정주의 신학과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1970년 이후에 나타나 있는 신학의 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신학들이 시대의 고민이라든지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주의 신학과 후기 자유주의 신학은 그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신학들은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학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신학들은 대학교의 학풍을 통해서 전개된 신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카고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에서 일어난 학풍을 말하고, 또 하나는 커네디컷주의 뉴헤이븐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에서 전개된 그런 학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수정주의를 주장을 해왔고, 예일 대학교는 후기 자유주의, 포스트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후기 자유주의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장을 읽게 될 때에 수정주의는 무엇이고 후기 자유주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정주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무언가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그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그 경험을 해석해내고 만들어 간다라고 보는 것을 말하고, 후기 자유주의는 언어와 문화가 1차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언어에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후기 자유주의를 공부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주의 학파는 프랑스 철학자 폴 리케르에서 시작을 하고, 또한 독일의 철학자인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이 가다머는 해석 철학자인데 그와 같은 철학자도 수정주의 신학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들인 랭돈 길키와 데이비드 추레시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후기 자유주의 학파는 예일 대학교의 한스 프라이와 조지 린백이라고 하는 두 신학자들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두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추레시라고 하는 신학자와 예일 대학교의 조지 린드백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수정주의 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이 갖는 기본적인 생각은 몇 가지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신학이 신앙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밖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사적 담론이 아니라 공적 담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적 담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학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논의되고 다른 학문들과 비교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의 두 번째 기본적인 그런 전제는 경험이 1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험이 1차적이기 때문에 신학이 형성되는 것은 신학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과 연관성에 의해서 신학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학은 신학 그 자체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학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사회과학과 같은 또는 역사와 같은 것과 연계되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은 철학에 많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우리가 전개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방식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유와 그들의 경험,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신학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주의 신학은 상관관계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할 때 correlational method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정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데이비드 트레이시가 우선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출생을 했고 이미 어린 나이에 가톨릭 신부가 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 대단한 것은 그가 어릴 때 결심했던 것을 번복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가 실제로 가톨릭 사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톨릭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버나드 로너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가톨릭 신학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로너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는 과정철학자인 찰스 하촌이라고 하는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의 대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찰스 하촌의 지배적인 사유가 그 대학의 밑바탕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철학은 인간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모든 사물들이 연계되어 있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레이시 같은 사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여러 다른 학문들과 의존적이고 연계되어 있는 그와 같은 학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의 주요 저서는 Bl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라고 하는 책인데 번역을 하자면 질서를 위한 복이 있는 분노, 복이 되는 분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책은 신학의 새로운 다원주의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전개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이 갖는 특징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수정주의 신학은 그 방법에 있어서 상관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상관관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신학의 방법이 상관적 방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교재 368쪽을 열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은 여타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신학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순수한 신학이라는 학문은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학문이다라고 트레이시는 주장을 합니다. 신학은 철학, 문학, 사회과학, 역사, 언어학 등과 같은 여러 학문들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다른 학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신학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트레이시는 신학을 수정주의 신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트레이시가 최초로 이름을 붙인 것이 수정주의인데 트레이시가 붙인 그 이름을 따라서 수정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학문과 연계할 때의 신학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신학에서 다른 신학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신학이 풍부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정주의 신학은 해석적입니다. 해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화입니다. 상대가 없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학도 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해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해석적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374쪽에 보면 대화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행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라고 할 때 대화는 상대를 필요로 하고 그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더욱 깊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언제나 해석적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독백에 저항하는 행위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해석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에 보면 다소 긴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행동하고 숙고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또는 심지어 경험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 이해하는 것은 곧 해석하는 것이다. 잘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행동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해석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다르게 경험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이다. 뒤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결국 해석이란 경험, 이해, 숙고, 판단, 결정, 행동만큼이나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말은 반성적으로 행동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풍부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능숙한 해석자가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트레이시가 대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학은 결국에는 해석적이고 무엇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7쪽 위에서 보면 트레이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있는데 대화는 크게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트레이시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대화는 놀이로서 존재를 개방하는 힘과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희망, 바람, 두려움 등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일종의 놀이를 하는 존재와 같은 것이고, 놀이를 하게 되면 상대에 대해서 서로 노출을 하고 개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이 대화에 대한 전제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지시는, 대화는 우리로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때에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정주의 신학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수정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인데, 상호 텍스트성, 영어에는 intertextua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inter라고 하는 상관관계, 이런 것이죠.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과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를 할 때 inter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시가 강조하고 있는 이 개념은 상호 텍스트성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성경 본문 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날 수가 없고, 더 풍부한 의미를 드러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다른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설교에서 보통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라고 하는 것과 예화라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본문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상호 텍스트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 본문은 그 한 본문의 의미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고, 다른 본문,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이해를 할 때에 더 그 이해가 폭넓어지고 의미가 확산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레이시가 말하고 있는 상호 텍스트성이 갖는 그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 교재 382쪽에서 제가 언급을 해 두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가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텍스트는 닫힌 개념이 아니라 열려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동안에 텍스트는 우리의 관점과 관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는가의 문제는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점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텍스트가 닫힌 개념이 아닙니다. 텍스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늘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을 건네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상호 텍스트성은 해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해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해체라고 하는 것은 붕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른 텍스트와의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기존에 이해되었던 의미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 다른 것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다른 본문과 비교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붕괴됩니다. 이런 거를 해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은 해체를 의미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본질의 의미는 이미 다른 독자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상호 텍스트성은 외부의 텍스트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줄기차게 상관관계, correlational method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이 상관관계의 방식이 수정주의 신학의 최초의 사람이었던 폴 이게르에 의해서 전개된 해석 이론과 같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단순히 상관관계의 방식에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판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용어를 덧붙여서 그는 상관관계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비판적 상관관계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해석을 하는 행위가 이미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외부의 텍스트를 대비하지만 그것은 독자의 비판적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의 해석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텍스트와의 부단한 대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를 확대하고 상징화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이미 독백에 저항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화는 이미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대결이나 논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계성, 상호 텍스트성, 이와 같은 개념들은 텍스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필요로 하고 여타 학문들을 통해서 더 의미가 확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후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21번째에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